예, 네 번째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제 윈도우즈 컨테이너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와 개발 환경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에 이어서 지금 시간에는 이제 실제로 그 개발이 된 ASP.NET 샘플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IIS와 쿠버네티스 위에서 어떻게 돌려볼 수 있는지 실제로 그 내용을 구성을 해서 세션으로 전달을 드릴 예정이고요. 저는 데브시스터즈에서 데브옵스 엔지니어로 활동하고 있고, 닷넷데브와 WSL 허브 커뮤니티에서 활동 중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MVP 남정현이라고 합니다. 이번 세션도 마찬가지로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도커 컨테이너와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아직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자료를 통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를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만약에 익숙하지 않으시다고 하면 일단 세션 내용을 먼저 들으시고 나중에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연결해서 튜토리얼과 함께 보시면 더 유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 소개는 방금 드린 것처럼 데브시스터즈에서 데브옵스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고요. 닷넷 데브와 WSL 허브에서 운영진으로 커뮤니티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소개드릴 내용은 크게 네 가지인데요. 우선은 쿠버네티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 플랫폼인지 말씀을 드리고요. IIS ASP.NET 쇼핑몰 웹사이트를 어떻게 컨테이너화를 할 수 있고 이것을 애저의 그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어떻게 배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음 단계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우선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컨테이너를 써보신 분들도 계시고 아닐 수도 있는데,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보통 이야기하는 진행해도 되는 거죠. 예,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보통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가상 컴퓨터나 혹은 단일 호스트 컴퓨터 안에서 여러 개의 컨테이너가 서로 환경을 겹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아이솔레이션을 유지하면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 실제 비즈니스 워크로드를 처리하는 데에서는 여러 가상 컴퓨터에 나누어진 컨테이너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모니터링할 것인지에서부터 또 적재적소의 컨테이너를 디스트리뷰션하는 것까지 오케스트레이션이 필요하다라는 니즈가 많이 나오게 됐고, 그렇게 해서 초창기에는 도커를 기반으로 도커 스웜이라고 하는 오케스트레이션 엔진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메조스피어라든가 혹은 다른 여러 오케스트레이션 툴들이 나오다가 이제 몇 년 전부터는 아예 쿠버네티스가 디팩토 스탠다드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 호스트의 컨테이너를 가장 효율적으로 그 알고리즘을 써서 배치를 하고 상황에 따라서 이제 노드가, 그러니까 호스트가 내려가거나 재부팅이 필요한 상황이 올 때 무중단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컨테이너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재배치하는 것까지 제어하는 이런 종합적인 오케스트레이션 기술을 이제는 쿠버네티스를 통해서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가 하는 역할을 얘기를 해보면 보통 이런 걸 많이 얘기합니다. 앱을 빠르고 예측 가능하게 배포를 할 수가 있고요. 즉시 애플리케이션을 스케일업하거나 스케일다운 할 수 있습니다. 즉, 그 애플리케이션이 사용량에 따라서 자동으로 컨테이너 숫자가 늘어나거나 필요하면 노드를 추가하는 것까지 자동으로 해줄 수가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중단 없이 새로운 기능을 배포할 수가 있고, 또 하드웨어 사용을 필수 리소스로만 제한해서 안정적으로 그리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조금 더 용이한 그런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는 이제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쿠버네티스를 사용한다는 것만으로요, 퍼블릭, 프라이빗, 하이브리드, 그리고 어떤 클라우드 환경에서든 자유롭게 그 컨테이너를 이식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확장이 가능한데요. 모듈식 플러그 가능, 그리고 훅을 연결해서 다양한 이벤트에 대응할 수도 있고 구성도 다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쿠버네티스 자체적으로 하나의 그런 메타데이터 저장소인 etcd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단순히 컨테이너만을 보관하고 띄우는 용도만이 아니라 그 런타임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부가 데이터 같은 것들도 같이 저장하고
관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폭넓은 용도로 이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가치유 기능도 제공을 하는데요. 컨테이너를 적재적소에 띄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컨테이너를 실행하다가 애플리케이션에 크래시가 발생하거나 다른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재시작을 하고 또 자동으로 리트라이를 할 때 어떤 간격을 띄워서 이제 리트라이를 할지 혹은 여러 가지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유기적으로 시스템이 유연하게 잘 동작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핵심 내용이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기존의 ASP.NET,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ASP.NET 코어 말고 .NET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윈도우즈 서버의 IIS에 타이업이 되어 있는 ASP.NET 쇼핑몰 웹사이트를 윈도우즈 컨테이너를 써서 어떻게 컨테이너화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예제는요, github.com/architecture/trendrex라고 하는 리포지터리에 가시면 전체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스 코드는 제가 개발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 어떤 분께서 감사하게도 이 쇼핑몰 웹사이트,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샘플을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영이 됐던 적이 있는 소스 코드라고 합니다. 이 소스 코드를 컨테이너화를 해서 실제 이제 그 쿠버네티스까지 올리는 것을 차근차근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예, 컨테이너화는 크게 세 단계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컨테이너화를 아무렇게나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애플리케이션을 약간 리팩토링을 해야만 합니다. 특히 기존의 ASP.NET으로 디자인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은 단일 서버에서 하나의 웹 서버 위에서 돌아가는 것을 기준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화를 바로 하면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고요. 두 번째로는 데이터베이스, MS SQL 서버를 컨테이너화를 하는 것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화를 하는 것까지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일단 첫 단계로 애플리케이션 리팩토링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web.config 파일들을 ASP.NET에서 많이들 보시게 될 겁니다. 네, 이 설정 파일을 보시면 앱 세팅즈나 커넥션 스트링 같은 설정 파일 섹션이 XML 태그의 별도 요소로 잡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개발하는 중에는 이제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실제로 나중에 웹사이트를 돌리거나 특히 컨테이너화를 하게 되면 아까 두 번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컨테이너 안의 환경은 불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이뮤터블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설정 파일이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컨테이너를 매번 새로 띄울 때마다 설정 파일이 리셋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그 설정 파일을 변경해야 되는데 변경할 수 없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 설정 파일을 별도의 볼륨 마운트를 통해서 마운트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기존의 ASP.NET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가. 그리고 이렇게 고치고 나면 컨테이너 안의 개발 환경과 내가 쓰는 개발 환경이 서로 달라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테이너 안에 파일이나 설정은 변경되지 않아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만족시킬 것이냐, 바로 config source 애트리뷰트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web.config 혹은 application.config 파일을 열어서 보시게 되면은 원래는 이제 앱 세팅스나 커넥션 스트링즈가 바로 이제 태그가 닫히고 그 안에 add나 clear 같은 그 애트리뷰트 랩에 들어가 있는 엘리먼트들을 써서 이제 설정 내역들을 관리를 하는 것을 보통 보시게 되는데 그걸 그렇게 쓰지 않고요. 그냥 앱 세팅즈 한 다음에 config source 한 다음에 반드시 config 디렉터리 안에 무슨 파일을 참조하겠다. 이렇게 지금 코드를 작성을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도커에서 마운트를 할 때에는 config 디렉터리에서 이제 디렉터리만 내가 이걸로 호스트의 이 디렉터리로 마운트를 하겠다고 바꿔주고 정확히 해당되는 파일만 가지고 있으면 컨테이너 안에 애플리케이션 코드는 일절 변경하는 일 없이 호스트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컨피규레이션을 잡아주고 컨테이너를 재시작하기만 하면 혹은 처음에 미리 맞춰주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 ASP.NET 웹사이트를 이제 내부적으로 컨테이너화를 하면서도 자유롭게 설정을 관리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더 좋은 방법은 사실 볼륨을 사용하는 것보다
그 도커 런을 할 때 -e 스위치를 써서 환경 변수를 키와 값상으로 여러 개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 변수들을 지정을 해서 이제 환경 변수로 주입이 된 값이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갑자기 변경되지 않도록 보호하면서도 이제 설정 파일을 복잡하게 사용하지 않고 모든 값들을 항상 일관성있게 유지를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안타까운 점은 이제 머신 레벨로 설정한 변수만이 IIS와 ASP 단계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내부적인 아키텍처상 이제 제약에 따르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도커 파일을 이제 이용해서 웹사이트를 빌드를 할 때 IIS의 경우는 엔티 서비스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엔티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파워쉘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그 컨테이너 안으로 전달이 된 프로세스 레벨의 환경 변수들을 모두 취합을 해서 이것을 글로벌 환경 변수, 즉 컨테이너의 시스템 레벨의 환경 변수로 그 프로모션을 해주는 과정을 한번 거쳐야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IIS 공식 이미지를 보셔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정도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환경 설정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제 코드를 리팩터링을 한 다음에는요. 코드 이외에 이제 IIS의 특성을 고려해서 한 가지 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IIS가 처음 개발되고 당시에 프로덕션용으로 내보내던 시점에서는 하나의 서버가 그다지 지금보다는 높지 않은 사양에서 굉장히 다양한 테넌트를 동시에 실행을 해야 되는 특수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 애플리케이션 풀을 이용해서 환경을 격리를 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사용하지 않는 유효 상태 애플리케이션 풀을 셧다운을 했다가 필요할 때 켜는 이와 같은 방식의 접근법을 많이 선호를 해왔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많은 비용을 줄이고 되도록 많은 수의 애플리케이션을 높은 집적도를 유지를 하면서 관리할 수가 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 서버가 언제 불릴지 알 수가 없고 ASP.NET도 일반적인 퍼블릭 인터넷으로 많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띄운다는 명목으로 애플리케이션 풀이나 런타임이 내려가 있으면 당연히 지연이 발생하게 될 거고요. 다시 코드 부팅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요즘 상황에는 걸맞지가 않아서 이제 도커에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패치는 기본적으로 들어있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또 이제 IIS는 코드베이스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런 부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도커 파일에 이제 애플리케이션 풀을 리사이클을 방지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웹사이트에 주기적으로 핑을 요청하는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예, 이야기는 거창하게 했는데 그냥 주기적으로 핑을 날리는 것 뿐이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핑을 날리는 게 아니라 이 헬스 체크 인스트럭션을 도커 파일 안에다가 쓰면서 만약에 웹사이트가 이제 헬스 체크 명목으로 이렇게 호출을 했는데 200 에러 코드가 아니라 뭐 다른 400이나 500 에러 코드가 발생을 한다면 이것은 컨테이너 자체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뜻이기도 해서요. 그 단순히 헬스 체크만 계속 보낼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파워쉘 코드로 이제 요청을 한번 보내보고 그 다음에 200이 아니네 하면은 바로 도커한테 컨테이너가 이상한 것 같아요 라고 응답을 주는 것까지 한 동작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시는 것처럼 넣어주는 것을 권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웹사이트에 대해서 컨테이너화를 하기 위한 준비를 마무리를 하시면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도 컨테이너화를 하는 것을 한 번쯤 고려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요, SQL 서버의 윈도우즈 버전 컨테이너는 현재 아직 개발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만약에 데이터베이스도 컨테이너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 최선은 MySQL을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 SQL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버전의 데이터베이스 혹은 별도 VM으로 구축이 되어 있는 SQL DB를 사용하는 것이 최적이고요. 근데 여기서는 만약에 데이터베이스 컨테이너를 그래서 직접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어보고 싶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기 위해서 따로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덱팩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지 잘 모르겠는데요. 덱팩은 데이터 티어 애플리케이션 패키지라고 하는 SQL 서버의 고유 확장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글쎄 어떻게 보면 요즘은 이제 개발 시점에서 그 엔티티 프레임워크나 각종 ORM 프레임워크로 하는 일들을 여기서도 비슷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 덱팩의 경우는 이제 내가 지금 들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뷰, 저장 프로시저 등을 모델링을 해서 적용 대상이 되는 DB와 차이점을 비교를 해서 마이그레이션 스크립트를 생성하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덱팩으로 패키지를 만들어서 내가 대상이 되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무 것이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적용을 하고 싶은 DB가 분명히 있다면 그 DB에다 대고 덱팩2를 시행을 하면 현재 데이터베이스와 덱팩이 가지고 있는 패키지의 내용의 차이점을 확인을 해서 자동으로 마이그레이션 스크립트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버전이 실제로 현재 어떻게 되어 있든 관계없이 가능한 파괴하지 않는 범위에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변경을 해가면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는 형태로 DB를 재구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CI/CD 파이프라인과 연결해서 마치 엔티티 프레임워크로 마이그레이션 스크립트를 만드는 것과 비슷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매력적인 것은 리눅스형 MS SQL 서버에도 그대로 제공이 되는 기능이라서 덱팩을 내가 윈도우즈용으로 덱팩 패키지를 만들었어도 리눅스에서도 적용을 할 수가 있다. 반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잘 사용하면 SQL 서버에서는 관리 작업, 특히 DB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최소화를 하고 자동화를 할 수 있어서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덱팩 패키지를 실제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하게 동영상 데모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윈도우즈에서는 SQL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SQL 서버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를 실행을 하고요. 제 경우에는 로컬DB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이걸 덱팩 패키지로 내보낼 텐데요. 트렌디렉스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해서 태스크에 Extract Data Tier Application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시면 데이터를 제외하고 프로시저나 기본 어휘의 뼈대를 덱팩 패키지로 내보내실 수가 있는데요. 패키지를 별도 파일로 저장을 하고 잠시 기다리면 패키지가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패키지를 가지고 컨테이너화를 할 수 있는 기본 단계를 이제 구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건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SQL 서버 베이스 이미지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 GitHub 예제를 들어가서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샘플을 기반으로 베이스 이미지만 이제 윈도우즈 서버 2019로 업데이트를 해서 이 안에다가 SQL 서버 2017을 설치를 하고 도우미 파워쉘 스크립트를 써서 서버를 부트스트래핑하는 과정을 코드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잠시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그냥 베이스 이미지를 만들었고요. 이 다음에 SQL 서버 2017 설치 패키지를 다운로드를 받고 이 안에다가 컨테이너 안에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SQL 서버가 자동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도우미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이 베이스 이미지를 가지고서 내가 덱팩 패키지를 지정을 하면 자동으로 이제 컨테이너 안에 굽도록 하는 것까지를 한 단계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베이스 이미지, 그러니까 SQL 서버 2017 컨테이너를 이용을 해서 실제로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관리를 할 컨테이너를 빌드를 하셔야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는 다소 좀 어려운 내용이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테이너 설계 원칙상 모든 컨테이너는 불변성을 보장해야 됩니다. 즉 핵심이 되는 내용은 변하지 않으면서 데이터 영역은 별도 볼륨으로 빼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도커 파일이 조금 기존에 보셨던 거랑은 다른 구성을 가지게 됩니다. 잠시 열어보면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멀티 스테이지 빌드를 사용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덱팩을 구울 수 있는 도구만 별도로 설치를 해서 예, 이렇게 준비 컨테이너에서 예,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도커 파일로 만든 MS SQL 2017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실제 산출물 컨테이너로 잡고 예, 그 SQL 패키지 도구의 커맨드 라인 툴만 복사를 해서 예, 이렇게 그 데이터베이스 그 디플로이에 관련된 스크립트를 시작 스크립트로 잡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그 앞 단계에서 만들었던 덱팩 패키지를 컨테이너 안으로 집어넣도록 유도를 해서요. 이 스크립트, 컨테이너를 시작을 하는 스크립트에 따라서 덱팩 패키지가 자동으로 그 분리도록 만듭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한 가지 잘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 볼륨이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즉, 데이터베이스 컨테이너를 만들 때 데이터는 유지가 되면서 이 데이터가 그 덱팩 패키지에서 요구하는 데이터베이스 버전과 일치하는 애플리케이션이 돌아갈 수가 있을 텐데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볼륨이라고 하는 곳에 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곳에다가 별도로 데이터베이스 그 MDF, LDF 파일은 이제 그 볼륨에다가 별도로 저장을 해놓고 이제 이 컨테이너로 실행을 할 때마다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여러분이 주입하신 최신 버전의 이제 덱팩 패키지를 컨테이너가 실행을 할 때마다 매번 붙도록 시도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볼륨 안에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항상 변경이 일어날 텐데 그렇다고 무조건 변경이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현재 그 들고 있는 DB와 스키마 버전이 다를 때에만 변경 사항이 발생을 하고요. 이것을 맞춰주는 것이 바로 덱팩 패키지가 하는 역할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도커 파일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이미지를 빌드를 하실 때에는 예, 빌드 아규먼트로 해서 이 트렌드 렉스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예, 빌드 아규먼트를 넣어서 매번 이 DB에다 대고 예, 데이터베이스를 교체하도록 유도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만 이미지를 만들어 두게 되면 만약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내가 꾸준하게 퍼시스트하게 유지를 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기존처럼 도커 런하고 그냥 다른 파라미터 없이 실행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에는 아무것도 없는 공 데이터 상태 DB로부터 출발하게 될 것이고요. DB가 없으면 새로 만들 테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DB에다가 당연히 새로 현재의 덱팩 패키지와 일치하도록 모든 이제 스키마를 부어넣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존에 내가 그 볼륨으로 다른 DB를 지정을 해놓은 것이 있다면 당연히 그 현재 버전과 일치를 하면 아무런 작업이 발생하지 않고 바로 DB가 컨테이너로 뜰 것이고요. 만약에 변경사항이 있다고 하면 단순히 이제 변경사항만 차등분으로 스크립트를 생성해서 덱팩 패키지를 부어주는 툴이 알아서 변경사항을 적용해 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걸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도커 런 한 다음에 데몬으로 띄울 거고 그 다음에 트렌드 렉스DB라고 컨테이너 이름은 다르게 그리고 관리자용 비밀번호를 지정을 해주시고 볼륨은 이제 그 호스트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디렉터리를 컨테이너 안의 데이터 디렉터리로 그리고 포트는 1433으로 지정을 해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커 로그스 -f 한 다음에 컨테이너 아이디를 확인을 해보면 이제 변경사항들이 있을 경우에는 뭔가 이제 일사불란하게 여러 로그 메시지들이 지나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 컨테이너까지 만들었고 이제 앞 단계에서 리팩토링을 했던 코드를 가지고 이제 컨테이너를 어떻게 만들 거냐, ASP.NET 컨테이너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도커 파일을 잠깐 열어보고 살펴볼게요. 예, 여기서도 데이터베이스 컨테이너와 거의 비슷한 어프로치를 씁니다. 다만 차이점은 예, 저는 이제 여기서는 그 IIS 컨테이너를 쓰지 않았고요. .NET 프레임워크 런타임 3.5 버전도 컨테이너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서버 2019에 해당이 되는 베이스 이미지로 만든 3.5 컨테이너 이미지를 써서 예, IIS 웹서버를 파워쉘로 추가하고요. ASP.NET 연결시켜주고 애플리케이션 툴의 기본 버전을 .NET 3.5를 실행할 수 있도록 잘 아시겠지만 3.5는 2.0 런타임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툴 설정을 돌려주고 그 다음에 기본 루트 디렉터리 대신에 다른 이제 디렉터리를 써서 초기화를 하도록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엔티 서비스와 컨테이너는 사실 따로 놉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테이너가 엔티 서비스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해줌과 동시에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이벤트나 로그 같은 것들을 잘 수집을 해서 컨테이너의 표준 출력으로 내보내주는 기능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해줄 수 있는 툴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정말 다행스럽게도 제때 공개를 해서 오픈소스로 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바로 서비스 모니터라고 하는 툴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 모니터를 써서 컨테이너 안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를 초기화를 하기 위해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디렉터리에서 카피를 해오고 뭐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합니다.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제 경우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간단하게 파워쉘 스크립트를 이용해가지고 환경 변수로 들어오는 설정 값들을 그 web.config이나 connection strings config 파일로 프로모션을 하도록 간단하게 스크립트를 짰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볼륨 마운트를 신경 쓰지 않아도 그냥 설정 파일을 기존처럼 자연스럽게 불러오면서도 쿠버네티스나 다른 환경에서 필요로 하는 환경 변수 기반의 설정을 자연스럽게 입히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서비스 모니터의 경우에는 파워쉘을 써서 서비스 모니터를 띄울 때 그 IIS 워커 프로세스 시작할 때랑 환경 변수가 중복이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서비스 모니터를 여기서는 직접 띄우지 않았고요. 간접적으로 initialize cmd라고 하는 것을 써서 배치 파일, 즉 도스 인터프리터를 경유로 해서 띄우도록 이렇게 따로 디자인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데모를 보여드리면 실제로 이제 컨테이너를 만들고 잘 작동하는 과정을 하나하나 테스트를 가는 과정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맨드 라인 창을 열어서요. 네, 트렌드X 프로젝트 파일이 지금 만들어져 있고 지금 이것은 아까 두 번째 세션에서 보여드렸던 대로 별도의 도커 머신을 이용해서 서버 2019 컨테이너를 정확히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이 지금 콘텍스트 스위칭을 했고요. 컨테이너를 지금 빌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팩 프레임워크를 이제 그 작업용 컨테이너에다가 우선 받아서 설치를 진행을 하고요. 설치가 다 끝났고 데이터베이스 컨테이너까지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컨테이너가 정상 작동하는지 간단하게 런처 스크립트를 돌려봤고요. 관리자용 비번을 지정을 합니다. 이제 그 initialize 스크립트가 돌면서 MDF, LDF 파일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에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새로 만들거나 연결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퍼블리싱 스크립트, 즉 차등분에 대한 스크립트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모두 설정이 다 됐고 잘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로 컨테이너에 직접 TCP 연결을 붙여보겠습니다. 컨테이너의 IP 주소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요. 정확하게는 이 컨테이너가 지금 외부로 포트를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도커 머신에 해당되는 주소 그리고 ID 패스워드를 넣고 접속을 하면 접속이 잘 되고 있고 트렌드X 데이터베이스가 보시는 것처럼 잘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방금 그 백팩 패키지에 의해서 자동으로 만들어진 것이고요. 네, 다시 나와서 이번에는 웹 컨테이너를 빌드해 보겠습니다. 웹 컨테이너의 경우에도 잘 동작하는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컨테이너 이름은 미리 정해져 있는 상태로 하드 코딩을 해둔 스크립트를 띄워봤습니다. 네, 이제 IIS에서 필요로 하는 설정들을 잡아준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예, 실행을 해서 지금 보시면 이제 데이터베이스까지 잘 연결이 돼서 웹사이트가 정상적으로 뜨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컨테이너, 그러니까 웹과 데이터베이스 컨테이너까지 모두 만드셨으면, 이제 이걸 가지고서 애저 AKS로 배포를 이제 마지막으로 해볼 차례인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쿠버네티스의 개요에서 얘기했던 대로 쿠버네티스의 이런 강력한 기능을 기반으로 애저의 버추얼 머신 인스턴스들을 사용을 해서 쿠버네티스를 실제로 구현해낸 것이 AKS입니다. 이제 이 애저 AKS는 간편하게 쿠버네티스를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오픈소스 도구와 API를 써서 원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제공을 합니다. 즉 여기서처럼 커맨드 라인으로 작업을 할 수도 있고 또 비주얼 스튜디오나 혹은 다른 여러 CI/CD 파이프라인과 연계해서 이제 굉장히 탁월하게 이제 개발 과정을 이제 자동화를 할 수가 있는 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현재 LKS의 윈도우즈 클러스터 지원은 프리뷰 단계입니다. 그래서 프리뷰 프로그램을 별도로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요. 또 프리뷰 단계이다 보니 아직 모든 리전에서 사용이 가능하진 않습니다. 이스트 US 리전으로 하셔야 되고요. 또 윈도우즈의 특성상 RDP를 위해서 반드시 윈도우즈 로그인용 아이디와 비건 지점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윈도우즈 서버의 보안 규정을 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쓰시는 ID 비밀번호는 동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AKS의 윈도우즈 프리뷰를 신청하고 싶으면 이제 이렇게 그 커맨드 라인 툴을 가지고서 애저 클라우드쉘에서 바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코드 리스트는 나중에 슬라이드를 또 공유 드릴 테니까 지금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리전 설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만든 애플리케이션 이미지가 정상적으로 그 클러스터에 배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애저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를 같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리소스 그룹과 함께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를 커맨드 라인으로 이와 같이 만드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도커 이미지를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직접 만들고 이것을 이제 도커 로그인 명령을 써서 내가 푸시를 하려고 하는 컴퓨터에서 로그인을 한 다음에 도커 태그로 이제 해당되는 이미지들을 하나하나 선택을 해서 푸시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ACR에 내가 배포하려고 하는 이미지들이 모두 준비가 되고 나면 이제 애저 AKS 명령을 가지고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만드시게 되고 클러스터를 만든 후에는 이제 앞서 만들었던 ACR과 AKS가 서로 자동으로 인증을 처리할 수 있도록 묶어주는 작업까지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윈도우즈 서버의 경우에는 별도의 노드 풀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AG AKS 노드 풀 한 다음에 윈도우즈 노드 풀을 이렇게 따로 만들어주는 명령을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쿠버네티스에서 이 윈도우 노드를 포함을 해서 이 클러스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셔야 되는데 AG AKS get credentials 명령을 사용을 하시면 kubectl에서 이 애저 쿠버네티스에 접속을 할 수 있는 기본 인증 정보랑 서버 정보를 이제 모두 자동으로 설정을 해주는 이런 도움이 툴이 있습니다. 그걸 사용해서 간편하게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설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일단은 윈도우즈니까요.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으로 당연히 RDP를 써서 윈도우즈 노드의 이상 상황을 포착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AKS 클러스터에 참가하는 그 윈도우 머신들은 RDP 포트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보안상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베스천 VM을 만드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나중을 위해서 미리 만들어 두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베스천 VM을 만드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서브넷만 잘 익시시켜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389가 RDP 기본 포트니까 이 RDP 포트를 제 외부에서 액세스할 수 있도록 잘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구성이 끝난 다음에는 제가 이번 슬라이드를 위해서는 커스터마이즈라고 하는 쿠버네티스용 빌트인 이제 배포 스크립트, 배포 패키지 스크립트를 사용을 할 겁니다. 이걸 써서 컨테이너 정확하게는 이제 ASP.NET IIS 팟을 이제 한 번에 배포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놓은 것인데요. 만약에 원하신다면 헬름3를 기반으로 해서 이 스크립트를 대신 만드셔도 됩니다. 네, 이 스크립트를 쓰게 되면은 헬름을 별도로 인스톨하실 필요가 없고요. 큐브CTL에 내장된 기능으로 간단하게 이제 여러 팟을 한 번에 배포를 할 수가 있는 팟뿐만이 아니라 설정도 이제 컴픽 맵에다가 같이 씌워서 배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 GitHub 주소에 들어가시면 전체 코드가 나오고요. 시크릿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것을 써서 데이터베이스 비밀번호가 코드 저장소 같은 곳에 그냥 노출이 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크릿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곳에다가 이제 그 사용할 그 아이디 비밀번호를 이제 따로 부여를 해놓고 관리하는 동안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둘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소스로는 데이터베이스 배포를 위한 YAML 파일과 웹 배포를 위한 YAML 파일을 각각 따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배포할 수 있는지 데모 동영상으로 좀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것은 파워쉘이지만 큐브CTX와 큐브NS를 제가 간단하게 파워쉘용으로 스크립트를 만들어 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이 환경에서 만약에 큐브CTL이나 콘텍스트 전환이나 네임스페이스 전환 같은 걸 해보고 싶으시다 하면 따로 자료를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컨텍스트 스위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미리 배포가 되어 있는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팟도 현재 배포를 해둔 상태이고요. 배포가 잘 됐다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익스터널 IP가 자동으로 할당이 됩니다. 사실 이 작업을 하려면 원래는 쿠버네티스를 설치한 다음에 이제 해당되는 그 IP 주소를 직접 로드 밸런서나 ASG 같은 곳에서 열어주셔야 되는데 쿠버네티스가 이렇게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랑 연계가 되면 자동으로 이런 작업들을 처리를 해주는 기능들이 이미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쿠버네티스에서 미리 배포를 해둔 것만으로 자동으로 IP 할당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배포가 되어 있는 팟에 접근을 해서 실제로 그 커맨드 라인이 잘 작동하는지 보기 위해서 들어가 보면 쿠버네티스의 윈도우 컨테이너가 지금 잘 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W3WP 프로세스가 지금 잘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IP 주소는 이제 쿠버네티스 내부 네트워크에 잘 맞추어서 띄워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쿠버네티스의 윈도우즈 버전의 경우는 1.14 때 GA를 선언을 하긴 했지만 다소간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노드가 이제 서비스 오브젝트가 많아지게 될 경우에 초반부에 만들어진 서비스들은 통신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지만 현재는 아까 보여드렸던 서비스 오브젝트의 개수가 플랫폼에 상관없이 쿠버네티스에 등록이 된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재미있게도 이제 윈도우즈 노드에 에퍼메럴 포트를 점유를 하는 이슈, 즉 우리가 윈도우 노드에서 소켓을 너무 많이 열면 다음 연결을 맺을 수가 없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신 버전의 윈도우즈 OS를 써서 다이렉트 서버 리턴을 지원을 하는 그 윈도우의 자체 로드 밸런서가 있습니다. 이 자체 로드 밸런서의 기능을 써서 이제 서비스 개수가 몇 개가 되든 상관없이 포트를 정의하지 않도록 만드는 기능 업데이트가 필요한데
다행스럽게도 아마 조만간 최신 버전의 이제 윈도우즈 서버 그 LTSC 버전이 아닌 SAC 버전, 즉 그 분기별로 한 번씩 나오는 버전으로 갈아타야만 했던 이 부분이 역으로 서버 2019로 백포팅이 돼서 기능이 내려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이제는 그 윈도우즈 쿠버네티스에서도 프로덕션급으로 이제 서비스의 개수를 제한 없이 자유롭게 붙여서 쓰실 수 있는 단계가 곧 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애저 AKS의 윈도우 노드 지원은 프리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게 정식으로 출시가 될 것인지는 아직은 나와 있는 바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런 그 스케일러빌리티 이슈들이 잡히고 나면 빠른 시일 내에 이제 리눅스와 윈도우를 가리지 않고 쿠버네티스에서 모든 종류의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할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만약에 쿠버네티스의 윈도우와 리눅스를 이제 크로스 플랫폼으로 이제 전환하는 것에 혹시 더 관심이 있으시다면 조금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현재 윈도우즈 쿠버네티스를 그 개발을 하고 있는 운영을 하고 있는 팀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는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쿠버네티스 1.18이 얼마 전에 출시가 되었고 현재도 계속 그 개발이 진행 중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WinDSR 기반의 그러니까 포트를 점유하지 않는 서비스 오브젝트 관리 기능이 이제 OS와 쿠버네티스에 모두 이제 정식 기능으로 들어가게끔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현재는 아까 보여드렸던 실행 환경은 사실은 지금 리눅스용 쿠버네티스 그리고 리눅스용 도커가 이제 컨테이너D를 내부 엔진으로 사용하고 도커를 프론트엔드로 사용하는 것을 알고 계실 건데요. 윈도우즈의 경우는 현재 그렇지 않습니다. 즉 내부적으로는 그냥 도커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은 쿠버네티스에서 직접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능상에 좀 현격한 제약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일 단위의 마운트가 되지 않고요. 또 여러 가지 리눅스 컨테이너와는 차이점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윈도우즈는 HCS 버전 1과 버전 2로 나뉩니다. 즉 컨테이너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은 HCS와 HMS라고 하는 커널 내부 피처로 이제 정의가 되어 있고 이것을 고랭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소스로 이제 피처를 이제 문서화를 하지 않고 코드 기반으로 이제 커뮤니티와 공유를 하고 있는데 근데 도커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은 HCS v1만 사용하는 것으로 기능이 멈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쿠버네티스에서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형태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HCS v2를 쓰는 컨테이너 D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정말 아쉽게도 컨테이너 D 역시 HCS v2를 쓰는 버전은 아직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퍼즐 조각이 맞춰지게 되면 현재는 이제 도커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을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사용하기에 따라서는 다소 불안정할 수가 있습니다. 기능이 모자라는 것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컨테이너 D로 전환해서 리눅스 쿠버네티스와 거의 대등한 피처셋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을 현재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API를 통해서 리눅스, 윈도우 가리지 않고 표준화된 노드 구축 방법을 자동화할 수 있도록 YAML 파일로 선언적으로 윈도우 노드 그리고 리눅스 노드를 자유롭게 구축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 혹은 나는 여기에 좀 컨트리뷰션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구글 닥스로 계속해서 회의록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관련된 정보들을 계속 팔로우업을 하시면 아마 재미있는 내용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이제 윈도우 컨테이너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이 책을 현재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최근에 아예 그 윈도우즈 쿠버네티스에 대한 책이 정말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지금 아마존에서 판매 중이고요. 윈도우 쿠버네티스의 인터널까지 다루는지는 제가 미처 확인해 보진 못했습니다만 제가 오늘 세션에서 설명했던 내용 중에 이런 건 좀 궁금한데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오늘 세션과 더불어서 이 책과 또 이 책의 내용, 그러니까 이 두 권의 책을 같이 구입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아마 실무에서 도입을 하는데 기본적인 정보나 자료들은 충분히 확보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데브테크라고 하는 제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데브시스터즈에서 이제 기술 블로그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다른
다른 회사의 기술 블로그랑은 다르게 저희는 윈도우즈 컨테이너와 윈도우 쿠버네티스 그리고 게임 업계로서 이제 데브옵스를 실제로 도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여러 가지 생생한 경험담들 그리고 최근에 테스트 관련 그 아티클도 새로 올려주셨는데요. 저희 팀의 다른 분들께서 그런 내용들까지 종합적으로 글을 읽어보실 수 있는 블로그라서 한 번쯤 방문하셔서 글도 읽어봐 주시고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데브시스터즈는 이제 다양한 직군의 그 재능 있는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항상 채용 기회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career.devsystems.com에서 해당되는 포지션과 직군이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오셔서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얻어 가셨으면 좋겠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이번 세션에 대해서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링크로 들어가셔서 세션에 대해서 평가를 남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궁금하신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한국 애저 사용자 그룹에 글을 남겨주시거나 혹은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또 문의를 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최대한 자세히 제가 아는 범위에서 소중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